사실 암이라고 하는 병은 저희가 볼 때 심리적인 부분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을 치료하는 의사 문창식입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암이라고 하는 병은 저희가 볼 때 심리적인 부분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환자를 보다 보면 환자들한테 이렇게 어떤 느끼는 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치료가 되는 걸 이런 걸 보더라도 약간 긍정적이고 뭔가 항상 뭐 극복을 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이런 환자분들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환자분들은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렵고 하더라도 뭔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두운 면만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항상 밝은 면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밝은 면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확실히 치유 효과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암 환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이 초기 연기나 1기 환자하고 3기, 4기 안 좋은 상태로 오신 분들 사이에 어떤 전반적인 심리적인 부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연기하고 1기는 극단적인 생각은 별로 많이 안 하시죠. 하지만 3기, 4기인 분들은 이제 상당히 좀 디프레시에 많이 빠져 있고 조금 자신감이 없어 하는 이런 부분들은 보입니다. 그건 이제 전반적인 건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3기, 4기 분들이 아주 긍정적이고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1기, 2기 막 진단받고 오신 분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앞으로 치료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 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기, 2기냐, 3기, 4기냐 이런 부분 영향을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소 때 성격, 그 다음에 자신의 주변 환경 이런 부분들이 더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암을 치료할 때 있어서는 가능한 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특히 1기, 2기인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1기, 2기는 그래도 훨씬 더 우리가 암을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과 치료되지 않는 가능성에서 치료되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분들이거든요. 여기에 너무 암이라는 것에 너무 몰두해버리지 말고 암도 하나의 질환이다. 그래서 내가 앓을 수 있는 질환이고 또 요즘에는 워낙 이런 약이라든지 치료 방법들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보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보면 암 치료하는데 그냥 암을 뭐 수술을 한다, 항암을 한다, 방사선을 한다, 뭐 면역을 한다 이런 부분들에 어떤 올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심리적인 부분이 꼭 같이 따라가야 된다. 방금 말한 이런 암을 잡자고 하는 이 부분만 하다 보면 내 자신이 이 암에 주는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치료가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우리 환자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해요. 이 심리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실제 환자분들은 이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아주 많고 또 심리적인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요즘에는 어떤 이런 심리에 대한 부분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치료 방법들이 뭐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한테 어떤 부분이 맞는지 찾아보면 나하고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하시면 치료율이 훨씬 더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또 3기나 4기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이 힘들죠. 힘들지만 내가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의외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 있어요. 저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3기, 4기인 분들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밝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면 저는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수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 캐릭터 이런 부분들이 더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성격을 개조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되게 소심한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심해요. 그래서 너무 소심한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되게 소심한 분들, 또 이렇게 정리정돈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의무 기록을 갖다가 하나하나 정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조금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환자분들이 정리정돈 하는 것을 제가 상담하는 가운데서 정리정돈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허투루 놓거든요. 또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좀 어지러라는 이야기를 해요. 정리정돈 하지 마라. 어지르고, 그 다음에 집에서 누가 청소를 안 하거나 원리 원칙대로 안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해보는 훈련을 좀 해봐라.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딱딱 맞아져야 된다는 이 생각이 엄청 스트레스를 가져와요. 그리고 내가 정리전동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 분들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바꿔야 된다면 이것도 바꿔야 되는 것도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특히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좀 덜렁덜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거 정리 안 된다 해가지고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정리 안 돼도 괜찮아요. 오히려 혼돈 속에 있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소심한 성격의 분들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기수보다도 저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자신의 암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암 환자의 심리가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이 심리가 엄청 크죠.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용어를 하자면 대개 의사들에 있어서 그 의사를 믿는 마음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어떤 약이나 치료법이 가지고 있는 효과보다도 어떤 그 치료나 그 의사의 치료법에 대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실제적으로 나를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 통계를 보면은 퍼센트를 다양하게 말을 해요. 어떤 경우는 뭐 30에서 40%다. 또 어떤 자료를 보면 한 50에서 60%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자료들이 효과 없다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절반 정도의 플라시보 효과는 있다고 봐요. 내가 똑같은 약을 먹더라도 이게 이 약 먹으면 내 나을까? 이러면 잘 안 들어요. 이 약 먹으면 금방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걸 의사가 처방을, 내가 믿는 의사가 처방을 해줬어. 그 사람은 나한테 틀림없이 좋은 효과를 낼 약만 줄 사람이야.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질 거야. 그래서 말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치료법으로 사용하는 게 뭔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어때요? 뭔가를 내가 지금 이루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가, 또 아니면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 제가 전에 읽은 자료의 하나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환자예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그걸 낳기 위해서 미국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여러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정말 좋아졌대요. 그것 때문에 좋아졌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례로 해서 연구를 쭉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들로 자료가 나온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똑같은 상황을 놔두고 이것을 해석하기, 우리 머릿속에서 해석하기에 나름이 달라요.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데이터 수치가, 특히 저는 요즘에 이런 환자들이 많아요.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서 막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까지가 정상이다. 근데 이 환자가 2000에 15였어요. 갑자기 한 17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떤 환자는 와가지고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반면에, 또 어떤 환자는 왜 2가 올라갔을까? 정상 범위 내니까 괜찮습니다 하는데 환자는 그게 안 들어와요. 어쨌든 올라가지 않았느냐,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가 올라갔는가,
저는 그러죠. 정상 범위 내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 그렇습니까? 정상 범위 내면 괜찮겠네요. 근데 이분은 계속 그걸 걱정을 해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어떤 증상이 하나 나왔는데 암하고 관련 없는 증상인 것 같아요. 근데도 어떤 사람은 이게 저 원장이 관련 없다고 했지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한 거죠. 그 어떤 사람은 원장이 이상 없다 하니까 아 그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의 어떤 치료의 차이는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환자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고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능한 한 좋은 쪽의 생각을 똑같은 상황에서 좋은 쪽의 생각을 하시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암이 낫는 성격과 암이 낫지 않는 성격이 따로 있나요? 암이 잘 낫는 성격은 저는요 환자들한테 종종 이런 걸 물어봐요. 이 암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농담 삼아서 한번 물어보거든요. 그럼 환자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내가 암 때문에 나빠질 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뭐 노력하겠다가 아니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 순리대로 치료를만 하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한다. 이분들이 저는 거의 대부분 이런 분들은 좋아진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환자들은 좋아져요. 근데 그 다음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일을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노력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떨 때는 뭐 일이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어긋나고 그래서 사실 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뭔가 크게 그렇게 자신은 없습니다.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뭘 해도 지금 된 일이 없어요. 아마 이것도 아마 다른 사람은 좋아져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이제 아예 없습니다. 저는 그냥 뭐 대충 포기하면서 살고 막 이게 치료 뭐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네 번째예요. 근데 좋아지는 순서는 바로 그 순서대로 이 맨 앞에 했던 분들이 가장 좋고요. 그냥 맨 안 좋은 분들이 결과는 마지막에 한 분들의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이 참 심리적인 영향에 끼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나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오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두 번째까지도 스트레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분들한테는 스트레스가 쌓여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막 항진이 돼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우리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지 못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플라시보 효과가 또 나와요. 플라시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 긍정적인 사람은 뭔가 치료법이 하나 있으면 이게 좋아질 거로 쪽으로 봐요. 근데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분들은 어떤 치료가 있으면은 항상 안 좋은 면을 봐요. 이게 치료 효과보다는 야 이거 하면은 무슨 부작용이 나올까? 무슨 후유증이 나올까? 그 다음에 이걸로 하면 면역세포도 죽인다는 면역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안 좋은 쪽만 보니까 더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야 이 약 쓴다니까는 뭐 원장님이 이 약은 좋대. 아주 효과가 이런 효과가 난대. 그리고 몇 프로의 효과가 있대. 이 사람은 항상 좋은 쪽만 봐요. 그 퍼센트를 가지고도 이런 우리 환자분들이 이래요. 예를 들어서 70%의 효과가 있다. 긍정적인 사람은 내가 70%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사람은 안 좋아지는 나는 30%에 들어간다 생각을 해요. 그게 그렇게 쭉 갈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개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타고난 성격인데 그게 쉽게 개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때 필요한 게 다른 데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심리치료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심리를 개조를 해봐야 돼. 근데 아마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심리치료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 뭐 명상을 해봤는데 소용이 없고 뭐 여러 가지 방법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근데 사실 그래요. 이런 심리치료를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아는데 이게 있어요. 여러 번 반복을 하고 하다 보면은 세뇌가 돼요. 저는 심리치료를 내가 의식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세뇌의 효과라고 봐요.
똑같은 상황을 놔두고 계속 내가 얻고자 하는 생각을 계속 그 자리에다 주입을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돼요. 사실 보면은 범죄에서도 보면 이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세뇌를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세뇌의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상의 구조상의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도 긍정적인 세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해가지고 인식이 안 되면 2번 해보고, 2번 해서 안 되면 3번 해보고, 10번 해갖고 안 되면 뭐 11번 해야죠. 한 100번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바뀌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저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심리치료는 저는 세뇌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조건 머릿속에서 이성적으로 계산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성적으로 계산을 하려고 했을 때 심리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거든요. 그걸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고 어느 순간에 반복을 하다 보면 내가 바뀌어 있어요. 그걸 기대하시는 게 저는 심리치료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예우는 좋습니다. 암에 걸린 것 같은데 확인하기가 두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제일 이제 이런 분들이 걱정을 하는 분들이 보면 증상으로 보면 갑자기 체중이 빠져요. 그 다음에 기력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어디엔가 갑자기 통증이 나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아니면은 어디엔가 무슨 뭐 갑자기 뭐 혹 같은 게 있는 이런 부분들이 느껴졌을 때 하는데, 사실은 검사를 받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죠.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검사를 바로 받지만 제가 안 받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아니 요즘에 뭐 종합검진도 많고 뭐 간단하게 검사하는데 왜 안 받느냐, 그분들 답이 그래요. 내가 모르고 있을 때는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내가 만약 해가지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때부터 자기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겁이 나서 내가 검사를 못 받는다. 사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을 하셔야죠. 내가 그러는 사이에 만약에 정말 이게 암이었다면 내가 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있는 사이에 커질 수 있을 거고, 언젠가는 이게 만약에 암이면 나한테 드러나고 어떤 증상들이 더 나와서 내가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 됐을 때 지금 검사를 한 거하고 늦게 가서 검사를 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때는 엄청난 후회가 되겠죠. 지금 조금 불안하더라도 검사를 해서 지금이 치료하기로는 가장 빠른 시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몰랐으니까 안 했을 거고, 지금 의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지금 발견을 해갖고 치료를 하면은 이게 가장 빨리, 어떻게 그 환자한테 가장 조기 치료예요. 근데 조기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이 그잖아요. 기왕에 맞을매는 빨리 맞는 게 좋다고. 암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맞을 매라면 빨리 맞고 그게 가장 조기 치료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검사는 받는 게 낫고, 또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암이 아니다는 소견이 나왔을 때는 불안감이 더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빨리 검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주변에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요? 그 암을 이완됐다는 것을 알린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정설이 있다기보다도 저는 이제 이런 경우를 봤어요. 우리 환자분이 그 노모가 계시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 병원에 오셨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암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그 어머니는 모르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절대 이야기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 우리 어머니가 알면은 쓰러져서 나보다 먼저 가실 것 같으니까 절대 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당신이 나빠져가지고 정말 나중에 어머니가 알았을 때 어머니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들, 마지막 어떤 배려라든지 성의를 보일 수 있는 분들을 못 해주면 어머니한테 더 아쉬움을 남는 부분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 환자는, 본인은 그 어머니가 쓰러질까 봐서 알리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우리 환자가 본인이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자기 가족들 생각에 이게 내가 암이라는 것을 밝혀서 가족들의 생계를 자기 혼자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밝히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좀 뭐 복잡해질 거고 자기 가족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냥 생계도 어려운데 자기한테 모든 신경을 쓰게 되면 더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못 하겠다. 환자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외에 이런 이제 환자들 보면은 암이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암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죄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제가 그래요. 밝히라고 그래요. 그거는 암은 사실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암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되게 남을 위해서 뭐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암에 오히려 더 잘 걸려요. 근데 우리가 암을 되게 꼭 죄를 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뭔가 잘못했으니까 감추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환자한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암은 감출 만한 죄를 짓는 내용이 아닙니다. 되게 암에 걸린 사람들은 되게 누군가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다 보니까 내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하니까 그것 자체가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내 욕구를 억제를 하고 남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쨌든 내가 겉으로는 남을 위해서 베풀고 웃으면서 하고 하지만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나의 욕망을 충족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는 내가 암을 일으키는데 일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게 죄스러운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암에 걸렸을 때 어떤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성직자분들이 이렇게 환자로 오셨을 때 또 많이 감추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감추지 마세요. 얼마만큼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으면 암에 걸렸겠습니까? 오히려 존경받아야 될 일이죠. 그런 말 하는데 상당히 보면은 이 암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좀 바뀌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암은 예전에는 많이 감췄어요. 특히 또 우리 가족들만 알고 환자한테 감추는 경우도 많았어요. 환자가 가족들한테 감추는 경우보다 가족이 환자한테 감추는 경우가 많았죠. 정말 나빠질 때까지도 모르고 하고 그때만 해도 그게 미덕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죠. 알려주어서 환자가 자기 치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정말 나빠진다면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죠. 그런 부분 때문에도 환자한테는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가족이 환자한테, 환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경우라도 저는 밝히고 거기서 또 여러 사람의 중재를 모아서 다양한 치료법들을 또 찾고 주변에서 어떤 격려를 해주는 그런 이 힘들이 또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으로 삶이 바뀐 환자들이 있나요? 뭐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환자들을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암이라는 병은 낫는다는 뭔가가 자신만 있으면 한번 아파볼 만한 병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 암을 겪은 환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암을 앓기 전과 앓고 난 후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앓기 전에는 내가 없었어요. 우리 환자분들이 내가 없었어요. 왜? 내가 돈도 벌어야 되겠고 명예도 얻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뭐 대인관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내 몸이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때까지 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암이라는 진단을 딱 받고 나니까 내가 등장을 한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건강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썼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암을 딱 걸리고 나니까 내 몸이 어때? 내가 왜 이래? 이런 부분들이 있던 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전에는 내 자신이 없이 막 이런 데만 몰두를 했는데 이 다음 세상은 내 자신을 갈무리를 잘 하면서 또 다른 여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내가 여기 암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는 파생된 부분들을 가지고 또 다른 나의 삶을 영위를 할 수 있는 그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전과 후에 마인드가 바뀌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바뀌어요. 내가 암에 앓기 전에 어떤 패턴과 앓고 난 후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예, 그런 걸 우리 환자분들한테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 보면 긍정적인 이렇게 방향으로 간 분들 보면은요, 되게 그 워커홀릭인 분들 있잖아요. 막 정말 암 걸리기 전에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 되게 암 치료하고 난 후에 워커홀릭에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본인들이 했던 일 자체도 아무 일을 이것저것 닥치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 앞으로는 내 건강하고 건강에 플러스 되는 그런 쪽, 그 다음에 건강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일, 이런 부분들로 바뀌게 되고, 또 이렇게 서로 간에 대인관계를 하더라도 대인관계가 이전에는 자기중심, 이런 부분들이었던 분들이 나중에는 뭔가가 조금 더 사람들 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부드러워지고, 이전에는 아나무인이었던 분들이 이런 부분들로 바뀌기도 하고, 또 직업도 바뀌는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우리 요즘에 뭐 자연치유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자기가 암을 앓고 있는 동안에 어떤 치료를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냥 보면은 뭔가가 도움을 주기 위한 봉사적인 마음으로도 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직업이 된 분들도 있거든요. 암 앓기 전에는 그런 거 생각도 못 했지만 암을 앓고 난 후에 완전히 생활의 변화가 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암을 앓고 난 분들이 오히려 앓기 전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세상을, 또한 세상을,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 환자분들은 그 점을 좀 많이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암이 나으면 나는 뭘 해야 되겠다. 뭔가 희망이 있잖아요. 이 희망 자체가 여러분들 치료하는데 하나의 끈앞풀이 돼요. 그래서 이 희망을 얻기 위해서 더 치료에 전념할 수가 있거든요. 전에 제 환자 중에 4기인 환자, 여자분 환자가 있었어요. 그 환자가 유방암이었습니다. 그분이 전에 올 때 뼈 전이까지 다 됐었어요. 간 전이, 뼈 전이가 됐던 분인데, 그분이 저하고 첫 대면에서 뭐라 했냐면요, 나는 5살 먹은 애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귀를 해야만 합니다. 복귀하게끔 도와주세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친구예요. 나이도 뭐 40이 안 됐으니까. 이 환자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복귀를 했어요. 근데 이 환자는 암이라는 것을 앓고 나서 자기가 어떤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을 앓고 나서 처음에 왔을 때 이 환자 성격이 아주 까칠했어요. 까칠했는데 나중에 그러고 나서부터는 엄청 성격이 둥글둥글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좋아지니까, 자기가 앞으로 5살짜리 딸을 시집갈 때 같이 늙어갈 수 있는 때까지 볼 수 있다는 생각, 자기가 건강해져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는 짜증스럽게 됐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앓고 난 후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거 완전히 바뀐 이런 케이스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이라는 게 여기에서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했다가 암을 앓고 나서 아주 명망 있는 직업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암을 앓고 나서 뭐 돈벌이를 위한 어떤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는 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가치관이. 어떤 이전에는 애를 키우고 일을 하고 하는 게 막 버겁고 짜증스럽고 했겠죠. 근데 암을 앓고 나서는 애를 키우는 것도, 애도 나한테 축복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축복이라는 이런 생각은 어때요? 그 어떤 것보다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뀐 거죠. 그런 거 외에도 다양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봅니다. 암을 앓고 나서 긍정적으로 바뀐 사람들. 암 진단 후 무기력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진짜 이제 무기력하고 포기 상태로 간 사람들한테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끌어내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끌어내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무조건 당신 열심히 치료해. 좋아질 거야. 이 말 가지고는 이 사람 무기력에서 끌어내지를 못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왜 무기력했는지부터 파악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공포예요, 공포. 불안감, 우울증. 내가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 이 생각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게 공포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암에 대한 것을 이 환자한테 인식을 먼저 시켜줘야 돼요. 당신의 암은 어떻다. 요즘에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나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하면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사실 어둠이 무서운 것은 뭐예요? 무서운 것은 안 보여서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 환자가 무기력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게 어두움이에요. 뭔가가 저 앞에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러기 때문에 그 앞으로 가려니 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환자한테는 뭐예요? 빛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에서. 그 빛이 뭐냐면 가장 이 어둠이 앞으로 내가 이 암 때문에 어떻게 될 건지 또 치료는 얼마나 힘들어서 내가 견뎌낼지 못 견뎌낼지 그 다음에 도대체 나는 치료법이 있는 암인지 없는 암인지 이런 부분들이 막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게 깜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한테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줘야 돼요. 많이 줘가지고 너 이런 치료법들이 있고 또 이 암은 어떤 성질의 암이고 그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상황까지 간 사람들한테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 끌어내지 못해요.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주변에서 그 환자 혼자는 안 돼요. 그럼 주변에서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라든지.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런 환자가 가장 심리치료가 필요해요. 그런 환자가. 심리치료에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심리치료는 저는 세뇌라고 생각을 해요. 세뇌를 시켜야 돼요. 좋아진다. 어느 날 보면 좋아져요. 제가 이제 여기서 그런 심리라는 것을 잠깐 설명합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심리치료법 중에서 흘려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실 걱정거리가 많으면은 머릿속에서 그 걱정거리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걱정거리를 나는 갖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걱정거리 안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버리려고 하면 버려지는가요? 버리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생각 안 해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생각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버리는 방법을 흘려보내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가? 자신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내 스스로 안 좋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버리고 싶은가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또 버리고 싶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버릴 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갈등이 생겨요. 자, 내가 언제 이걸 버리고 싶은가? 특히 화가 났을 때는 잘 안 버려져요. 저 화가 풀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루 만에 버릴래, 이틀 만에 버릴래. 그런 부분들을 내가 그러면 지금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 30분 후에 버릴래. 스스로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분이 지난 후에 버린다 하고 그 후에 물어봐요. 버렸는가? 그럼 안 버렸었잖아요. 그럼 다시 해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이 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복을 해요.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머릿속에서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거 억누르고 막 괴롭혔는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 그때부터 그게 풀려요. 제가 그걸 많이 해봤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많이 해봤는데 이제 그 위에 또 이제 저는 이제 여기다가 뭐 호포노포노라는 걸 해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멘트를 가지고 나를 정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의외로 스트레스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고 다양한 심리치료법들이 있잖아요. 이걸 그런 환자들한테는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두면은 정말 나빠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됩니다. 먼저 그 부분이 되어야 돼요. 뭔가가 거의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분들, 너무 자신이 없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 그렇게 도와줘서 치료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암치료에서 가장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장 우선해야 될 일입니다. 암은 마음에서 오는 병인가요?
암은 마음에서 온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느끼냐면요. 이 마음이라는 건 스트레스잖아요. 암이 오는 것은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온 거거든요. 근데 암 환자들이 맨 처음 왔을 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혹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이나 한 1년, 한 1, 2년 사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돈을 뜯겼다든지, 누가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뭐 아팠다든지, 아니면 사망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 내가 가장 어떤 믿는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아니면 뭐 직장에서 쫓겨났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 있었는가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절반 이상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암을 그 사이에 키운 거예요. 그러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때 시작을 한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10년, 15년 돼서 우리가 암은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암은 커 나오다가 내 면역이 좋으면 면역에 의해서 없어져 버려요. 암은 가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게 크지 않고 잠잠해 있을 암을 이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에 내 거 면역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암이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그만큼 심리적인 부분이 영향을 많이 주는 질환이 암이거든요. 암이라고 하는 병은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암이 있는 덩어리를 치료하지만 이외에 이 암을 키우는데 영향을 줬던 스트레스, 이것도 같이 치료를 해줘야만이 제대로 된 암 치료가 되는 거고, 이게 전인 치료입니다. 암을 만드는 스트레스는 어떤 스트레스인가요? 그 스트레스의 공통점은 뭐 스트레스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지만 가장 뭐가 키냐면 내가 견딜만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예요. 우리가 똑같은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간이 큰 사람은 뭐 이만한 스트레스가 들어와도 잘 갈무리 해버린 반면에, 이게 간이 조그마한 사람은 조그마한 스트레스만 해도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스트레스가 받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잘 견딜 수 있느냐. 근데 되게 보면은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넘는 거죠, 대부분 다. 그게 그 사람들의 어쨌든 공통점이고, 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보면은 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생활하면서. 특히 우리가 이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망했다. 사업을 망하는데 스트레스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아주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이럴 때 오는 스트레스, 가족을 잃은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되게 돈을 잃은 사람도 스트레스가 크게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같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같이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더 이상 회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감정은 무엇인가요? 우울감이 더 위험하죠. 사실 분노를 잘 터뜨리는 사람은 암 잘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암에 잘 걸리는 것은 내가 스트레스가 쌓여서, 스트레스가 내 면역을 떨쳐서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못 잡았을 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은 내 스트레스를 발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성격적으로 암에 잘 안 걸리게끔 돼 있어요. 소심한 사람, 그 다음에 속으로 갈무리하는 사람, 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암은 잘 걸려요. 분노하는 사람이 암을 잘 안 걸리고, 갈무리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암에 잘 걸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저는 그래요. 악을 한번, 산속에 가서 악을 한번 쓰라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우리 환자분들. 악을 한번 쓰면은요, 스트레스 확 빠져나가요. 운동 같은 하러 산속에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가서, 우리가 산속에 가면은 사람들이 야호하고 외치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 엄청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우리 환자분들이 가서, 이 암에 걸린 분들 야호 소리 잘 못 내요. 왜냐하면 이걸 바깥으로 끄집어낼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정말 가서 용기를 내서 한번 악을 한번 쓰던가 야호라도 한번 외쳐보세요. 남들이 있든 말든 의식하지 말고, 막 남들이 없는 데 가서 찾아서 하려는 것은
오히려 효과가 더 적어요. 남들이 있는 데서는 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상황에서 악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더 저 깊은 데 있는 것까지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악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스트레스 확 풀리고 그 어떤 약보다도 암 치료 약으로는 최고입니다. 암 환자들 불안감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치료는 잘 낫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뭐냐면 앞으로 내 치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좀 뭔가가 긍정적이지 못하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뭐냐면 항상 최신 치료에 대해서 뭐가 나온다를 이야기를 해줘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 사람들이 불안하겠어요? 치료법이 없다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치료법들이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치료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낙담을 하는 거죠. 안 좋아지죠. 근데 요즘에 워낙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긍정적으로 가려면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치료법들이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걸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상담을 할 때 그걸 많이 해요. 뭐 카티 이야기도 했다가 뭐 ADC 이야기도 했다가 앞으로 뭐 첨단의 뭐 PDT라는 이런 치료법들,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항암도, 표적치료제도 앞으로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암이라는 병이 유전자 변이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유전자가 고장이 나서 온 거예요. 그러면 고장난 유전자를 고치면 돼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것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그러면 수술할 필요도 없죠. 항암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방사선을 할 필요도 없어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아마 미래는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 그 유전자를 갖다가 줄기세포 쪽으로 바꿨다가 줄기세포를 다시 정상세포로 바꾸기도 하고 이런 연구들을 하고 발표하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황우석 박사가 개를 복제하듯이 요즘에는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줄기세포 쪽으로 갔다가 이 세포를 다시 정상세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세포가 줄기세포로 갔다가 줄기세포에서 암세포가 이제 정상세포로 분화시켜 버리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걸로 보고 앞으로는 정말 먼 미래가 되겠지만 수술하지 않고도 암을 낳을 수 있는 세상이 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 안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수많은 좋은 치료법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 제가 그러죠. 앞으로 당신이 더 좋은 치료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당신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근데 그때까지 악착같이 버텨라. 근데 버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다. 그 자신감만 가지면은 좋아질 거고 그 당신들한테 그 자신감은 앞으로 이런 치료법들이 있다는 게 당신의 자신감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환자들한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의 치료로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치료가 뭐가 있는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치료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암 환자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나요? 환자들한테 절대 해서는 이제 뭐 안 되는 말 중에 보면 너무 극단적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극단적이라는 것은 당신 이러다가 죽을 거야 이런 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말은 이거 무조건 좋아질 거야. 저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환자가 자기가 열심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안 해버릴 수도 있어요. 특히 저는 이게 우리 의사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 뭐냐면요. 우리 암을 뭐 1기, 2기 특히 이런 케이스 때 많이 그래요. 1기, 2기 때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의사분들이 이제 다 좋아졌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이 좋아졌습니다 의도와 환자가 받아들이는 좋아졌습니다 의도가 달라. 여기에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사는 이제 암이 이제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에서 이제 안 보이면 관해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관해. 자, 안 보입니다. 이 말인데 환자는 뭐예요? 좋아졌습니다로 봐요. 그래서 완치됐습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내 주치의가 나한테 완치됐다 했어. 근데 뭐 1년도 안 됐는데 완치 판정 받았다고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런 상태거든. 그리 되면 완치 판정을 받았으니까 내가 뭐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 몇 년 후에 재발 전이가 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나한테 완치됐다고 해놓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가면은 뭐 후회야 뭐 소용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완치됐다, 좋아졌단 말을 우리 암 환자들한테 쓸 때는 뭔가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돼서 저는 관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관해란 말은 뭐예요? 안 보인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관해라는 말을 써주고, 암이란 것은 재발 전이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관해는 보이는 게 CT나 MRI라든지 이렇게 초음파라든지 검사상에 안 보인다 그 말이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는 치료가 암 치료입니다. 이것을 꼭 인식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이런 경우 있어요.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사기예요. 사기인데 뭐 치료법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잘 먹고 쉬세요. 이거는 이 환자한테 모든 것을 꺾어버릴 거예요. 모든 것을. 진짜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릴 거예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도 우리가 사기라 해서 치료율이 0%가 아니거든요. 치료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가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우리 환자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가족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 저희 같은 의사들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신용태님께서 보내주신 글이네요. 너무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감문부 담도암 진단받고 식단 관리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삶아서 먹는 건 당근, 양배추, 새송이, 브로콜리, 느타리버섯 등등이며 카레, 고등어 구이, 그리고 삶은 계란 하루 1개, 아니면 계란찜, 소고기 장조림, 미역국, 추어탕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과일류는 오전에 바나나 반쪽, 사과 4분의 1, 아니면 방울토마토 이렇게 드시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분은 잘하고는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단백질 종류 중에서 고등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좋으시고, 그 다음에 달걀을 하루에 1개 이것도 괜찮아 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추어탕이 조금 걸립니다. 이제 지방이 많고요, 단백질도 많은데 요즘에 거의 추어탕이 양식을 하는 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꼭 먹어야 된다면 자연산을 해서 양식이 아닌 이런 걸 선택했으면 좋고, 그 다음에 횟수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일도 바나나 반쪽, 사과 4분의 1쪽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사과를 항상 4분의 1을 드시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이렇게 드시고 있다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더 추천한다면 저는 비트나 그리고 이제 키위라든지 달지 않는 과일들, 특히 비트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보면 미네랄이 참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고 아미노산도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드시면 좋겠고, 근데 여기서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여러분들은 조금씩 먹는다 하는데 개수가 많아졌을 때 이게 양이 많아진다는 생각을 잘 안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조금밖에 안 먹어. 근데 가지수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면 조금 모인 게 몽땅 돼요. 그것도 과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먹으니까 괜찮다 생각하시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약도 그래요. 기능식품 같은 거 우리 환자분들이 드시고 계시는데, 뭐 누가 보니까 이게 좋다 해서 먹고 저게 좋다 해서 먹고 하다 보면 몇십 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그 나한테 필요한 것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걸 다 먹다 보면 사실은 과식이 암 치료하는 데 참 안 좋거든요. 근데 과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조영심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신우암입니다. 수술 못하고 항암 먼저 했습니다. 흰쌀밥이 좋은지 현미밥이 좋은지요? 계란은요? 신우암이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위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현미가 우리 몸에 좋은 걸로 돼 있죠. 흰쌀밥보다는. 그래서 이제 위암 같은 경우는 현미가 조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신우암이면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흰쌀밥하고 현미밥하고 차이는요, 흰쌀밥 속에는 탄수화물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미밥은
우리가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용어를 쓰죠. 쌀밥은 어때요? 그 안에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 그 성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미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식이섬유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 비타민, 미네랄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현미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현미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백미는, 쌀은 암을 키울 수 있는 타는 영양소 기능 외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미를 드시는 게 좋고요. 신우암은 크게 현미는 되게 이제 백미하고 이런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게 거친 게 문제거든요. 먹기가 어렵고 그런데 위암이 아닌 경우 같으면은 현미가 낫고요. 그리고 달걀 같은 경우는 달걀은 하루에 1개 정도 드시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달걀은 우리가 이제 말이 완전 식품이란 말을 쓰잖아요. 영양소가 균형이 다 맞춰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 개를 먹었을 때 이제 과량이 돼 버리니까 보통 하루에 1개가 좋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힘내라 보리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채소 생으로 먹지 말라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으로 먹지 말라는 것은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항암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항암제에서 호중구가 떨어지거든요. 호중구가 떨어지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을 방어할 힘이 없어요. 감염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폐혈증에 빠져서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생으로 먹는 채식에는 균을 묻혀갖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익혀서 먹으면 그런 균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익혀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본인이 아주 건강이 아주 안 좋다던가 그래서 생으로 먹어서 너무 거칠어 가지고 안 좋은 경우가 또 있어요. 잘 먹지를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익혀서 먹으면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한 암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는 생으로 먹는 것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채소라든지 특히 과일 같은 거 그렇죠. 그런데 이런 특수한 경우 항암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력이 많이 떨어졌다든지 수술하고 가지고 회복하기 전이라든지 이럴 때는 익혀서 먹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생으로 먹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비타민 나무 차라는 게 어떤 건가요? 비타민 나무 열매 가루가 있는데 이것도 되나요?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타민 나무는 열매나 그 다음에 이제 잎, 심지어는 줄기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갈아 가지고서 만든 게 이제 비타민 나무 차기 때문에 비타민 나무를 그냥 열매를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매우 쉬워요. 차로 마시는 게 좋겠고 지금 그 가루로 낸 것을 차로 타가지고 뭐 마시면 괜찮을 겁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햇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저혈당이 있는 사람은 비트를 먹으면 안 되나요? 예, 비트가 혈압이 떨친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비트 속에 있는 이제 질산염, 이게 이제 산화질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을 순간적으로 확장을 시키니까 혈관이 늘어나니까 압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혈압이 내려갈 수가 있고 또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안에 있거든요. 비트 보면 약간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베타인입니다. 이 베타인 성분이 항산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위산을 갖다가 이렇게 높여서 우리 소화를 잘 되게 하는 이런 효과도 있거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혈압을 떨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있어요. 그래서 질산염이나 베타인이 이런 작용이 있지만 사실 이거는 많이 먹었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하루에 피로 한 장 먹어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요. 많이 먹었을 때, 많이 먹기에 과량이 됐을 때는 사실 산화질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산화질소를 그냥 제품으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안에다가 산화질소를 뿌려주면은 약간 어지러질한 그런 기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화질소 영양인데 이 산화질소가 많을 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먹을 때는 그러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시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과량만 안 드신다면.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커피사랑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전 현미유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안 좋은가요? 현미유는 우리 이제 현미를 가지고서 만든 이제 기름이죠. 근데 이 안에는 사실 오메가3, 오메가6 이와 같은 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또 발화점이 상당히 높거든요. 발화점이 240에서 한 250도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가하더라도 그렇게 타는 그 온도가 높아서 좀 안전하죠. 현미는 그게 나쁜 것 같지 않고, 또 여기에 현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잖아요. 좋은 맛도, 우리가 쌀밥을 먹는 사람들은 현미를 하면은 나오는 그런 풍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안에 있는 식이섬유라든지 여러 가지 비타민, 특히 이제 토코페롤, 비타민 E 같은 게, 지용성 비타민 E가 현미 속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미네랄도 있거든요. 좋은 영양소들을 같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식용유를 쓰는 것보다도 발화점이 특히 높아서 우리 환자들한테 꼭 튀김이나 이런 것을 한다 했을 때 사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는 것 같은데, 가능한 한 튀김이나 이런 전이라든지 열을 가하는 이런 부분들은 좋지는 않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보미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식물성 오메가3는 뭐가 있나요? 식물성 오메가3는 대부분의 식물은 다 오메가6입니다. 오메가6는 염증 반응을 잘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리 성인들이 여러 가지 성인병이 잘 오는 게, 우리가 육류만 많이 먹어야 성인병이 잘 오는 게 아니고 식용유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오메가6는 염증을 조장을 하고, 그래서 오메가6가 많은 건데, 오메가3가 많은 식물성 오일은 제일 많은 게, 대표적인 게 들깨하고 아마씨죠. 들깨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 특히 한국 사람은 들깨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씨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잘 없어요. 되게 이제 캐나다나 인도에서 많이 들어오죠.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고, 그 외에 뭐 햄프시드, CBD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오메가3에 해당이 됩니다. 들깨 제일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메가3를, 들깨를 먹을 때 저는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들기름을 짜가지고 병 속에 넣은, 한번 짜가지고 막 몇 달 동안 나눠서 먹는 이 방법은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트란스 지방에는 산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산패되는 경우가. 들깨 같은 걸 먹을 때는 그날 우리 암 환자분들은 그날 24시간 이내에 먹을 양 정도를 가지고 살짝 볶아가지고 갈아서 가루로 내서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들기름 같은 오메가3 산패를 막는 것은요, 껍질에 있어요. 그래서 들깨 껍질이나 아마씨 껍질 같은 데는 산패를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껍질째 같이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우리 환자분들하고 여러 가지 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댓글을 참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우리 환자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암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겠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